자, 이제 90페이지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의 신고로 들어갑니다. 이게 5월 30일 날 바뀌었는데 또 서브노트를 수정을 해야 될 사태가 벌어졌어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정정신청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한 내용이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을 때는 정정신청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요.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 점이 되시고, 그러면 정정신청 제도는 이거 정정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기억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에 대한 사항은 정정이 안 돼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가지가. 그럼 누가 매도 매수인의 성명이죠. 매도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것은 정정이 안 돼요. 누가죠, 누가.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을, 부동산 소지지 안 되겠죠. 부동산 소지지 안 됩니다. 정정. 네, 부동산의 면적, 지목, 대지권의 비율, 거래 지분 다 돼요. 근데 소지지는 안 돼요. 물건이 바뀌니까. 이게. 자, 그럼 이제 언제? 계약일이죠. 계약일 정정 안 돼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에 거래했냐? 실제 거래 금액이 있죠. 그래서 실제 거래 금액은 정정이 안 됩니다. 근데 개업공사였다. 그럼 개업공사의 사무소 소지지 이런 것들은 다 돼요. 그럼 지금 정정 가능한 사항에 교재는 정정 가능한 사항으로 돼 있고 소지지가 들어가 있죠. 그것도 진하게 써 있죠. 소지지 삭제하세요. 삭제. 소지지 정정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수정하세요. 이게 부동산거래신고법 담당자 이노마가 그 전날 술 무지하게 먹은 거 맞아. 분명히 됐어, 이거. 그래서 5월 30일 날 슬쩍 개정하면서 원래 취지로 봤을 때 정정신청 부동산거래신고사항 핵심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소지지가 작년까지 안 됐었어요. 근데 작년 연말 12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느닷없이 소지지가 되는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그랬다가 이번에 5월 30일 날 개정하면서 다시 안 되는 걸 바꿔놨어요, 지금. 안 되는 게 맞다니까요, 소지지는. 이거 물건이 바뀌어버리는데. 맞죠? 매도인의 성명이 잘못되어 있다. 매수인의 성명, 이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야지. 그래서 정정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들로 기억한다. 일단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정정신청은 서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고필증에다가 직접 수정해요.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수정합니다.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재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정이었어요. 잘못됐을 때. 자, 이제 변경신고. 그럼 이 변경신고는 역시 신고필증 제대로 나왔고 신고도 제대로 했거든요. 했는데 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의 일부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 계약 내용의 일부가 변경이 되면 변경신고를 역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경됐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변경신고,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정정신청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변경신고의 도입 취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변경신고 사항을 감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은 면적, 거래 주분 이런 거 다 돼요. 이게 이제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신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들어온 취지가 야, 잔금 빨리 주면 내가 대금 깎아줄게. 이것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입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잔금일 추가해 놓으세요. 서브에 잔금일 추가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잔금일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이놈모가 작년 연말에 개정하면서 이것도 삭제했다가 이번 5월 30일 날 말이에요. 개정을 하면서 슬쩍 잔금을 또 놓는 거예요. 잔금일을. 분명히 술 먹은 건 맞다니까, 이거. 그래서 잔금일 변경신고 됩니다. 그 다음에 취지로 봤을 때 실제 거래 금액은 핵심 사항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변경신고 돼요. 실제 거래 금액 변경신고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특이한 게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을 제외하는 거 되는 거죠?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의 제외. 그러니까 A, B, C가 공동 매수했다고 신고했는데 C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건 되는 거죠. 단 공동 매수인 중에 일부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가 교체는 불가해요. 이건 당사자가 바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수 물건에 거래한 경우에 일부 물건의 변경 제외시키는 것도 되죠? 일부 물건의 제외, 일부가 제외되는 거 됩니다. 일부 물건의 제외 됩니다. 단, 물건을 추가하거나 교체합니다.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점은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그럼 변경신고는 신고서 서식이 있어요. 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 전까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죠. 일단 할 수 있고요. 이때 신고서만 덜렁냄이 원칙이거든요. 덜렁냄이 원칙인데 이것도 근데 면적의 변경이 없는 거예요. 면적 변경이 전혀 없는데 실제 금액만 변경됐다라고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허위 신고 가능성 있죠. 그래서 이때는 계약사본을 첨부해야 돼요. 면적의 변경이 없이 실제 금액만 변경됐다고 들어가면 이때는 계약사본 허위 신고 가능성이기 때문에 계약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그래서 이때는 전자신고 안 받아줘요. 이때는. 자, 그러면 그 정도 변경신고 여기까지 해두시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재교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변경신고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제 등의 신고. 이것도 이번에 바뀌었는데 지금. 그럼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습니다. 역시 해제 신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정정, 변경, 해제 등 신고 모두 할 수 있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두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럼 이때 해제 등의 신고할 때 기억나세요? 우리 개공이 해제 신고한다고 그랬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개공이 해제 신고할 때 개공이 해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개공이 신고합니다. 그럼 그 신고서에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 하나 제출하는 거예요?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해제 신고할 때는 해지 의사를 확실하기 위해서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꼭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없는 걸로 삭제했습니다. 지우세요. 그래서 지금 91쪽에 여기는 내가 빼놨구나. 거래항사 또는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서에 전자문서 신고서 포함이고요. 여기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별도로 당사자 서명 날인 필요하다 이 규정 없잖아요. 근데 기본서에는 이 내용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예요. 그럼 결론이 개공이 해제 신고하더라도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이 정도는 가능한데 개공이 해제 신고하는 경우에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OX, X예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이 해제 신고할 때도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없는 걸로 삭제했어요. 그게 맞지. 개공한테 신고물을 부여했으니까 해제 신고도 개공이 신고를 했다면 해제 신고도 개공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언제 받고 앉았어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요 부분이 지금 현재 개정됐어요. 그럼 이제 거기 해제 신고분에 같이 다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잖아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만약에 부동산 거래를 한 거예요.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전자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그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다음에 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해제를 했다. 그럼 역시 해제 신고서 낸 걸로 봅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그럼 이때는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교부를 하게 돼 있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위반 시에 제재가 있습니다. 위반 시에 제재는 이제 다 했어요, 이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고 했죠? 그럼 3천만 원 이하는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 가감이 아니고 5분의 1 범위 가감이라고 돼 있죠? 밑줄 쫙 꺼놓고 한 번쯤 기억해 두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공인인사법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이었죠? 근데 금액이 큰 거,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금액이 큰 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가감이 아니에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3천만 원 못 넘기죠? 다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이네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액별로 쫙쫙쫙쫙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준금액 역시 포기한다.
뭔가 하나가 잘못된 게 있었는데 여기 거기 그저 91페이지에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 부분인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죠? 500만 원 과태료. 거기 동그라미 3번. 5억 원 이상 있죠? 5억 원 이상의 3개월 초과 부분이 있죠? 그게 얼마로 됐어요? 기준금액이? 500인데 이게 300인가 됩니다. 이게 300. 500이 아니고. 그게 맞을 거예요. 300인가? 어차피 암기 안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있죠? 이건 거짓 신고했을 때죠? 거짓 신고했을 때. 그래서 거짓 신고했을 때 세배 이하인데 5% 이하인데 이때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 가감이에요? 5분의 1 범위 가감이에요? 5분의 1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하고 5% 이하 과태료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간경이 아니고 5분의 1 범위에서 가감이에요. 이게. 그래서 92쪽에 취득가액의 5% 이하 그거 5분의 1이라는 거 한 번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사실 통보란 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과태료 부과권자는 당연히 신고관청이겠죠. 이때 우리 신고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한 거예요. 신고관청이 우리 개공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제 5% 이하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우리 신고관청은 이 사실을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이 있죠. 등록관청에다 이거 통보해줘야 되죠. 통보해줘야 돼요. 이게 몇 달? 이게 며칠? 10일. 10일 내에 이 사실을 통보해준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10일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10일짜리가 10일짜리가 사교협회 종료 통보였죠? 사교협회 종료 통보. 통보가 바로 이 통보예요.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때리면 등록관청에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며칠 내에? 10일 내에. 왜 알려줬냐 하면요. 원래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우리 법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중처벌하라고. 우리는 1년 내에 상습적으로 업무연이나 과태료 맞게 되면 가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라고 원래 통보기준이 있었죠. 근데 이걸 삭제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 갖고는 가중 절대 못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과태료니까. 우리 법에 따른 과태료가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0일 내 통보하는 기준이 있다.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는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이 사실을 며칠 통보하라고요? 10일 내 통보한다. 그래서 그 점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규정, 즉 리니언시 제도가 들어왔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건 상세히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이 정도는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만약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감면 100%. 과태료 전부를 면제하죠. 면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했어요. 최초로 단독신고했습니다. 단독 자진신고했어요. 조사가 시작된 후에 몇 프로 깎아준다? 50%는 깎아준다. 맞죠? 그래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때는 50% 깎아준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자진신고자는요, 일단은 증거자료 다 내줘야 됩니다. 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감면 안 해주는 게 1년 내에 3회 이상 감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상습범이죠. 그럼 이거 감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이때는 감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94쪽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으로 들어갑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이 지금 25회 시험 이후에 계속 내고 있죠. 계속 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신고서 작성 요령이 또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제 수정해야 돼요. 이것도 정오표 별도로 안 나갈 거예요. 정오표 별도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안 들으면 나중에 나한테 와서 따져도 소용없어요. 난 분명히 수업에 반영했다고 그랬을 테니까. 정오표 안 나갑니다. 별도로. 자, 그러면 부동산거래약 신고 작성률을 이해해 두시는데 신고서 지금 94쪽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우측 상단에 처리기한은 지체없이로 돼 있죠.
지첩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매도인란이 성명, 주민번호, 국적 쓰게 돼 있죠. 국적 쓰게 돼 있고, 주소, 거래 지분 비율 표시하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다 기재합니다. 그 다음 매수인란이 2번이죠.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국적 다 쓰게 돼 있고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 거래 지분 비율 표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해야 돼 있고, 외국인 토지 매수 용도라고 돼 있죠. 이거 동그라미. 외국인은 토지 매수 용도를 반드시 기재한다. 공업용, 상업용, 레저용, 뭐 이거.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재한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토지 매수 용도 꼭 기재해야 되고요. 국적도 꼭 기재해야 됩니다. 외국인. 그래서 이제 그 점 꼭 기억하시고, 개업공인사입니다. 개공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휴지 모두 기재하게 돼 있어요. 다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대상 종류로 내려가서 3번에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건축물하고 토지 및 건축물 부분에 옆에 가로가 쳐져 있죠. 거기 뭐 쓰게 돼 있는 거냐면 건물의 경우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에 표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한다. 이게 다세대인지, 연립인지, 아파트인지, 그 다음에 다가구인지, 오피인지 용도별 종류를 기재한다. 3번만 하고 있는 거 지금. 동그라미 3번. 그래서 건축물의 경우는 기억하세요 이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꼭 기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나는 공급계약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전매란 말도 나와 있잖아요. 전매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전매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준공전인지 준공훈지 표시하게 돼 있고, 임대주택 분양전환 다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나는 소재지 지목 면적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소재지는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모두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도 이제 기재하고, 토지 면적, 토지 거래 지분 다 기재하고, 이거 그러면 면적 같은 것은 전부 다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있지 않습니까? 대지권의 비율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기재합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면적 나오죠? 토지 면적 밑에 건축물 면적 나오죠? 이 건축물 면적 부분 주의해야 되는데,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이잖아요?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만 기재합니다. 전용 면적만, 이것도 엄청 잘 물어봐요.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만 기재하고, 그 밖에 건축물 있죠? 단독 건축물은 연면적 기재합니다. 연면적.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대장을 보고 5번 난은 기재하는 거예요. 근데 6번 난 계약 대상 면적이 또 나오고 있죠. 6번 난. 그래갖고 이제 계약 대상 면적 그래갖고 토지 건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계약 대상 면적 6번 난은요, 실제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면적을 계산하여 적는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가정해보죠. 아파트 단지는 대지가 하나 맞나요? 대지가 하나죠. 대지가 하나예요. 근데 이 대지가 만약에 10,000제곱미터였어요. 이게. 그리고 물건이 101동 3,203호였습니다. 이걸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00제곱미터 했고, 이 3,203호가 대지권 비율이 있겠죠. 그죠? 대지권은 예를 들어서 42.8484로 해보죠. 10,000제곱미터 1만 분의 48.8484였어요. 대지권의 비율이. 그러면 5번 난 소재지 면적 지목은 대장을 보고 그대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10,000제곱미터 토지 면적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이거 만약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였다. 그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기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난 계약 대상 면적 있죠. 이건 실제 면적 계산해 적으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 면적 몇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렇죠. 48.8484 적어야 되죠. 그럼 5번 난은 10,000제곱미터 그대로 적는 거죠. 토지 면적이.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6번 계약 대상 면적 그랬으니까 이건 실제 면적 계산해 주는 거니까 48.8484고, 건축물의 면적 몇 적어야 돼요? 85. 전용 면적만 기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용 면적. 그 밖에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되시고, 그 다음 7번 나눠 내려갑니다. 이거 물건별 거래가격이 일어났죠? 그 밑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란 말 삭제. 삭제. 부가가치세 포함이란 말만 삭제.
삭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 부가세 포함이란 말 싹 삭제해버리고요. 얼마를 이제 얼마냐 이걸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약 또는 전매 그래갖고 공급가액, 발코니 등 옵션비 추가 지불 이랬죠. 그러면 이거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는 일단 공급가액이 있고 옵션비가 있고 추가 지불액 P죠. 이거 프리미엄 이런 걸 기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따져보죠. 구체적으로 원래 이 부분은 제가 특강할 때 하는 건데, 일단은 오후에 특강에 대비해서 미리 특강을 안 듣는 분들도 들어두세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두는데, 이게 이제 분양권을 전매했다. 그럼 이제 이 분양권이 아파트였어요.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여기에 옵션이 있습니다. 발코니 옵션 1, 발코니 확장 1,000만 원, 옵션 2, 시스템 에어컨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옵션비가 지금 얼마예요? 2,000만 원, 2,000만 원 있었고, 여기에 P가 붙었어요. P가 5,000만 원이 붙은 겁니다. 그럼 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현재 전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7번 물건별 거래가격이 나와 있죠, 이거. 그럼 물건별 거래가격 안에 분양권 부분에 기재해야 되죠, 이거.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 적는 거예요? 5억. 맞죠? 옵션 2천. 그다음에 추가 지불액 얼마? 5천 적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신고서 작성 요령에 이게 개선된 거예요, 지금. 작년 신고서에는요, 옵션하고 이거 P 쓰는 난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참고사항 했었거든요, 원래. 작년에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번 신고서에는 확실히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제 기재하고요. 그럼 이제 물건별 거래가액 그랬으니까 만약에 다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다. 그러니까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를 거래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때 물건별 거래가액 1번지 토지는 가액이 2억, 2번지 토지는 가액이 3억, 다음에 3번지 토지는 가액이 1억이었어요. 그럼 이걸 한꺼번에 지금 현재 거래했다. 그럼 7번 난에는 물건별 거래가액을 기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산금액 적는 거 아니죠. 각각 부동산 거래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번지 토지에만 일단 딱 기재하는 거예요. 그럼 1번지 물건별 거래금액 얼마 기재하는 거예요? 토지라면 이게 2억만 기재하는 거죠. 나머지 그럼 2번지, 3번지 토지 있죠? 이건 별첨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서식이 없거든요. 별첨 서류가. 그러니까 다수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추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실무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신고하기 때문에 전자신고에서는 부동산 추가 라인 다 있어요. 그래갖고 추가가 바로 돼버리는데 우리 지금 현재 배우는 서식에는 이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7번 물건별 거래가액 그랬으니까 물건별 금액을 기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합산금액은 어디다 적느냐? 8번이에요. 8번은 총 실제 거래가격이죠? 여기다 합산금액 적는 거예요. 거기도 그럼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돼 있죠?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 이거 삭제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란 말 삭제. 지금 8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표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잔금일 모두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난 있지 않습니까? 종전부동산란이죠, 이거.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작성합니다. 종전부동산란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정비법을 공부했거든요? 그럼 정비법 공부하면서 이게 정비법에서 지금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인데 헌집, 주께, 새집 다오죠, 이거? 정비법이 그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갖고 있었어요. 건물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것을 주고 아파트를 받는 겁니다. 지금 조합원 아파트를. 그런데 요거 내가 주는 거를 감정하죠. 감정했더니 감정금액이 이게 만약에 4억이 나왔어요. 감정금액이 4억 나왔습니다. 내가 주는 게 토지 건물에 대해서 4억이 나왔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권리가격이라고 그래요. 이걸 권리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나한테 5억에 주겠대. 5억에. 그럼 내가 주는 건 4억이고 내가 받는 아파트는 5억이죠. 차익이 발생했죠. 이게 추가 부담금이죠. 이게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지금 현재 얼마 나온 거예요, 그럼? 1억이 나온 겁니다.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입주권은 내가 이것을 사야지 아파트를 받는 거죠? 내 목적은 아파트를 받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야 되죠,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살 때 여기에 P가 붙겠죠? 여기에. 이해돼요? 여기에 P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P가 만약에 5천이 붙은 거예요. 5천이. 그럼 이제 따져볼까요? 그럼 7번 물건별 거래가격 기재해야 되죠? 물건별 거래가격 얼마 기재해야 돼요? 이 케이스. 입주권 부분에 체크할 테고 4? 잘 생각해봐요. 매수인이 인수하는 토탈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네? 여러분들이 이 입주권을 산 거예요 지금. 토탈 인수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5억 5천이지. 왜 4억 5천이 나와요? 5억 5천이지. 토탈 인수하는 금액이. 추가 부담금 1억이 있는데. 이해되세요? 매수인은요 토탈 5억 5천 인수하는 거예요. 5억 5천. 권리가격 4억에다가 P 5천에다가 추가 부담금 1억 있죠 지금? 그러니까 1억 추가해야죠. 그러니까 7번 거래금액란에는 얼마 기재한다? 5억 5천이에요 다. 근데 9번란 있죠? 9번란 종전부동산란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건 입주권 거래 때문에 기재한다고 그랬죠? 그럼 종전부동산이 뭐예요? 이거죠 지금? 이거에 대한 사항만 기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금액란이 있죠? 거기에는 금액이 얼마지 기재돼야 돼? 4억 5천이죠. 권리가격은 얼마? 권리가격은 4억. 거기에 추가 지불액이 얼마? 5천이에요. 이건 프리미엄입니다. 추가 부담금을 적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종전부동산란. 그러니까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작성한 걸 알 수 있어요. 실무하신 분들 이거 꼭 참고해 두세요. 실무할 때 제가 창업실무 같은 거 강의할 때 분양권, 입주권, 계약서 쓰는 요령하고 이 신고 요령 엄청 어렵거든요 이거. 이거 이제 우리 실장님은요 결국은 이거 분양권 쓰는 거 결국 못 쓰고 갔어요. 경력이 7년인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계약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격증 빌려서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분양권 못 써요 잘. 가서 보면요 개판이야 쓴 게. 근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들도요 이걸 제가 실무 시간에 원래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정확히 이게 계약서 쓰는 요령을 안 하거든요. 쓰는 걸 몰라요. 알려줘도 이거 엄청 헷갈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인수가액이 지금 5억 5천이었잖아요. 토탈 5억 5천인데 계약서는 또 틀려요. 실제 주고받는 돈이 있죠? 실제 주고받는 돈. 그게 문제지. 그게. 여기 보통 이제 그러면 이게 분양가가 5억이었다. 그러면 계약금 5천 들어갔겠죠? 5천 들어갔고 여기 P 5천 붙어 있죠? 그럼 실제 주고받는 돈은 얼마예요 지금? 1억이죠 1억. 그럼 계약서도 틀려요. 뭔 말인지 되세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계산할 때도 이거 복잡합니다. 중개보수는 물론 컴퓨터 계산해버리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 중개보수 계산할 때 이 경우 이거 1억에다가 얼마 붙이는 거예요? 더 붙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옵션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예? 예? 옵션비가 중개보수에 왜 들어가? 우리 중개보수는 분양권 거래할 때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라고 했죠? 1억에만 딱 받아야 돼. 근데 실제 주고받는 금액이 1억이잖아요? 1억에다가 옵션비 2천만 원 있죠? 이 중에 절반은 내죠. 또 절반은 내 있어요 이미. 옵션 계약금은 20%예요. 20%고 또 중도 이게 납입하잖아. 또 깎아주는 금액도 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옵션비는 또 별도 현찰 박치게 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1,000만 원 되겠죠 이거. 절반 내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럼 1억 1,000이에요. 실제 인수 금액이. 이게. 그러니까 복잡 안 하겠어요 하지?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7년 경력이랑 있는데 결국 분양권 못 쓰고 갔다니까. 못 쓰고 그만뒀어. 쓰는 방법을 몰라. 알려줄 때는 알아들어. 쓰라면 못 써. 그리고 손님한테 브리핑도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손님이 총 인수하는 금액이 있고 손님이 내야 될 금액이 있죠? 실제 주고받는 금액. 이걸 브리핑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분양권 테이블은 딱 만들어갖고 브리핑 나갈 때 확인 설명할 때 얘기를 딱 해주죠 이거를. 손님이 갖고 올 금액 얼마, 총 인수하는 금액 얼마, 별도 준비할 금액 얼마. 별도 준비라 하면 다운. 현금 얼마. 뭔 말인지 아셔요? 그래서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해.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돈 받고 해야 되고
그저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는 일단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여기까지. 그래갖고 이제 분양권 계약서 못 쓰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막 우리 저 송도에도 막 큰 소리 빵빵 쳐. 내가 10년 이상 경력인데 네가 뭘 아냐 막 그러는데 분양권 한번 딱 쓰는 거 보잖아요. 개판이야.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만 분양권을 정확하게 써. 내가 확실히 알려줬거든. 이거. 자, 그러면 종전부동산단에 입주권 거래할 때만 기재합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입주권은 더 복잡해요. 이 종전부동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이게 쓸 때. 그 다음 이제 계약의 조건이나 참고사항이 있으면 계약의 조건이나 참고사항 기재하게 돼 있고요. 매도 매수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95쪽에 이제 작성요령이 쫙 정리가 돼 있잖아요. 작성요령 한 가지만 딱 수정하죠. 맨 위에 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별 거래계약과 총 실제 거래액 나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줬습니다. 이래놨죠. 이거 지워버리지 마세요. 지금 지워주지 말고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이렇게 수정할 거예요. 신고를 해야 하는 이랬죠. 그 별표시 거기 앞에다가 이 말을 써 넣으세요. 공급계약 및 전매의 경우 이 말만 써 넣으세요. 그럼 딱 맞는 게 돼요.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으라는 얘기죠? 예? 신고서에서는 부가세가 전부 다 삭제됐고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다 삭제됐고 작성 요령에 전매계약하고 공급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잖아요. 그럼 분양자들은 전부 다 그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지금 부가세 그저 별도 징수하잖아요. 다. 그래갖고 우리가 분양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계산서 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환급을 못 받아. 개인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분양계약, 공급계약 부가세가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하고 분양권 전매 있죠? 그러면 이거 부가세가 포함된 금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말미에 이거 더 써놓으면 되죠. 말미 여백에다가 적습니다 이래놨죠? 그 다음 말에 그 외의 경우는 부가세 제외. 이렇게 적어야지. 자, 그럼 정리됐어요? 그럼 공급계약과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계약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이제 신고서 작성이 되는 거고, 거래금액에 그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라 하면 상가나 오피스텔 있잖아요? 이거 부가세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포괄양수도 계약을 해버리는데, 실무에서 상가나 오피스텔 거래할 때 부가세 때문에. 근데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되어 있으면 그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 거예요. 원래는 거래할 때 부가세 제외 금액 적는 게 맞지, 원래는. 근데 이제 공급계약과 전매계약만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고 나머지는 제외시키는 걸로.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담당자 이노마가 분명히 술 잔뜩 먹은 거 맞아. 그 전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그 신고서 작성 요령 있잖아요. 쭉 읽어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 두시고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로 들어갑니다. 96쪽. 자, 그럼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거 여기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즉 외국인에게 말이에요. 외국인에게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맞죠? 이 얘기인데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취득에 대한 특례가 제공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의 소유권 취득할 때 제공되는 거죠. 소유권 취득할 때.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때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외국인이 지상권이나 또는 양도를 합니다. 이때는 외국인 취득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이 되더라. 이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오후 특강하니까 엄청 신경 쓰이네. 오늘 진도 이 부분까지 나갈 거죠, 지금? 오늘 진도 나가는 게 이거잖아. 오후 우리 기출특강. 그래서 미리 지금 이론 설명 다 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특강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두시고요, 이게. 그래서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특례. 우리 앞으로 특강이 없죠, 이제. 마지막 특강밖에 없어요, 이제. 중간 특강은 없앴어요, 지금. 저 뒤에 나온 거 보면. 특강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강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제 이 법은 외국인의 적용은 아까 했고, 상호주의가 있죠? 상호주의. 이해해 두셔야 되죠. 이건 받은 대로 주겠다 이 뜻인데, 그러면 이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제한을 한다. 그럼 우리도 그들의 국민을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힘센 놈한테는 봐주고 약한 놈한테 적용하려고 할 수 있다 돼 있다 그랬고,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그래서 조약을 이행하기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국장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상호주의는 국장이 제한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나 허가제에 대한 사항을 기억을 꼭 해두시는데, 신고 허가 의무입니다. 신고 허가에 대한 사항은 관할이 어디? 시, 군, 구청장. 그래서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에요. 그럼 외국인이 말이에요, 국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분양권. 그럼 외국인 특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돼요. 신고 의무, 허가 의무 있냐고요? 아, 있다니까.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적용돼요. 그럼 부동산 등이란 말은 권리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토지 건물 다 들어가고요. 신고 다 해야 되고, 나아가 분양권 입주권 취득할 때 신고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신고사항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계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그럼 소유권 취득계약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매매가 있고, 또 교환이 있고, 또 증여가 있죠. 증여 계약입니다. 그럼 이때는 계약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이거 6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다음, 계약이 아닌 원인이었어요, 외국인이. 계약이 아닌 원인이라는 것은 법률이 규정한 물금 등 사유를 떠올리라고 했는데, 일단 상속이 있죠. 그럼 판결이 있고, 경매가 있고, 환매권의 행사가 있어요. 법인의 합병도 있어요. 이게 상판경환이에요. 상판경환, 그리고 법인의 합병이 있다. 그럼 이렇게 취득했을 때는 이거 취득한 날이죠. 취득한 날로부터 이때는 몇 개월 내에 취득 신고해야 된다? 6개월 내에 취득 신고해야 되고, 이것을 위반시하는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1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분이 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적이. 그러면 토지를 계속 보유코자 한다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코자 하는 계속 보유 신고 들어와야 되죠. 계속 보유 신고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요.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게. 그래서 외국인 취득신고는 일단은 6개월. 숫자 6자와 친하죠? 근데 오직 계약 원인은 60일 뿐입니다. 과태료는 짧은 기간은 더 세요. 중요하니까. 300만 원 이하고 6개월짜리는 얼마? 100만 원 과태료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체결일이고 취득일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잘 받으시고요. 이때 말이에요. 우리 외국인이 이거 엄청 잘 묻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매매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이 했다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면제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허가예요. 허가는 미리 허가를 받고 취득해야 되는 지역이 있죠. 허가 대상 지역. 여기 남겨야 되죠. 이건 군문생야로 암기했죠. 군, 문, 생, 야. 군사, 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사, 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허가 대상 지역인데, 군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죠. 이겁니다. 이걸 제가 군사지역이라 그냥 짧게 부른다고 그랬고, 섬지역 묵힐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국방상 요청자로서 국토부 장관 또는 그
기타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협의하에 구시한 지역으로서 섬지역이 묶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병명도, 연평도, 독도 다 묶여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죠. 이 지역을 취득하지 않는다. 미리 허가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지 않는다. 그럼 미리 허가받으셔야 돼요. 가까운 데는 여의도 밤섬이 있다고 그랬죠. 이쪽들. 그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고 취득하셔야 된다. 그럼 전통사찰 대지, 전통사찰 지원 및 법률에 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대지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의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예? 아니죠. 이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통사찰 대지는 참고로요. 이거는 장관의 허가 받아야 돼요. 장관 누구겠어요? 지금 구속돼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죠. 현재 구속돼 있잖아요. 그죠? 전통사찰은 외국인 취득한다. 허가받으셔야 되는데 이건 장관 허가예요. 그러니까 전통사찰 대지는 이 외국인의 허가 대상 지역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 법상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참고해 두시고 그럼 이 군문생야를 취득한다. 근데 미리 허가를 받고 취득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럼 무허가 계약했습니다. 그럼 이 계약 무효죠? 무효고 형사처벌도 받죠? 2대2 기억하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2대2 기억해 주시고 허가 불허가의 처분 이거 며칠 내에 해주게 돼 있나요? 15일 내에 해주게 돼 있죠? 15일 내에 해주게 돼 있고 이거 허가 기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허가 기속성 이들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게 허가의 기속성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철저히 숙지해 주시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절차로 와서 여기 신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 들어갈 때 그럼 신고서에다가 취득원인서를 첨부해야 돼. 이거는 취득원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 첨부 안 했죠? 근데 외국인은 이거 취득 신고 들어갈 때 취득원인서로 들어가야 돼요.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계약 외 원인, 상속 판결 경미였다. 그럼 이때는 그저 관련 서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허가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허가 신청서에다가 첨부하시면 이건 계약서가 없는 거죠.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서 들어와야 돼요. 거래하기로 합의한다. 합의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 허가 신청서에다가 서류가 첨부된다. 이때 대리인에 의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신고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고 대리인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자문서로 신고나 허가 신청 되게 안 되게요? 됩니다. 근데 전자문서로 할 때는 대리인에 의해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전자문서로 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이때 우리 대리인 있잖아요. 대리인은 그럼 대리권 증명서면 내야 되죠. 그래갖고 대리권 증명서면으로 뭘 내라고 그러냐면 자필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일단은 요거 신분증을 내보이고 그 다음에 자필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라고 그랬는데 자필 서명을 바꿨어요. 자필 서명을 바꿔갖고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으로. 거기 97쪽에 4번에 제출대행이라고 돼 있죠. 이건 사실 제출대행이 아니라 이건 대리예요. 대리입니다. 사실 대리인데 어쨌든 좋아요. 자필 서명 위임장이라고 돼 있죠. 자필 서명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그 말이 그 말인데 뭐하러 고쳤을까? 서명 안 하고 날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도장을 쓰는 나라가 우리 말고 중국 애들이 도장 쓰죠? 그죠? 중국 애들도 도장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날인해도 되는 걸로. 뭔 말인지 되시죠?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그 다음에 위임한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죠. 주민증 사본, 여권 사본, 그 다음에 또 운전면허증 사본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내도 되죠. 주로 이제 신분증 사본이라는 건 여권 사본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신고 확인증, 신고증을 지첩시키고 합니다. 신고증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허가증은 15일 내주면 되는 거죠. 맞죠? 15일 허가증 내주면 되고. 그럼 신고증이나 허가증 나갔습니다. 그럼 신고받은 내용을 우리 신고관청은 매 분기 종료한 날부터 1월이겠죠?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1월 내에 누구한테? 시도의사에게 보고하면 다시 시도의사는 1월이죠? 1월 내에 누구한테? 국장에게 이것을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지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신고관청이 만약에 외국인에 대하여 이렇게 신고를 받았다. 그럼 이때는 그렇게 보고하듯이 똑같이 외국인 취득신고 이거 허가증을 내준 우리 그 시군구청장께서는 이걸 갖다 분기 종료한 날부터 관리의 목적이죠. 1월 내에 시도자에게 지출하면 시도자는 다시 1월 내에 국장에 지출하게 돼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물론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지출합니다. 직접.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외국인의 취득신고 허가제 됐어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거래신고제와 외국인 취득 등에 대한 특례까지 다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넘어갑니다. 이거. 공법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법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말이에요.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거래하십니다. 갑과 을이. 그러면 이거 사전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주셔야 돼요.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유동적 무효라면서요. 이게 이렇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냐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계약이 무효니 이건 효력요건이 분명히 맞네요? 맞죠? 토지거래는 그러면 효력요건이에요. 근데 우리 등록은 효력요건이다 아니다? 등록은 효력요건이 아니에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계약을 소개했다 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요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랬고 그럼 이건 효력요건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의 효력을 이 허가가 보충해주고 있네. 맞아요? 계약의 효력을 보충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의 효력을 보충해준 것을 행정법에서 뭐라 하냐? 이것을 인가라고 그래요. 인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허가로 돼 있지만 말은 허가로 돼 있지만 금지를 풀어주는 해지의 의미를 띠는 그런 순수 허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계약의 효력에 보충을 해주는 것을 행정법에서 인가라고 그래요. 허가는 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를 설정해 준 걸 특허라 하는데 그 정도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말이 허가로 돼 있지 이건 실질이 뭐다? 인가예요. 인가. 성격이. 인가입니다. 근데 등록은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있잖아요. 등록은 등록이라 돼 있지만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에 허용되죠? 그건 금지를 풀어주는 해지의 의미는 허가예요. 그건 허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토지거래는 인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다.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럼 이제 이 정도 참고해 두시는데 출제 파트가 말이에요. 이거는 봤더니 공법에서 지금 낸 걸 봤더니 공법하고 우리하고 이제 출제 각도가 틀리긴 틀린데 이 공법 쪽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게 그놈의 지정 있죠, 지정. 허가구역 지정. 이걸 아주 되게 자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토지거래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면서요. 기준면적. 그 다음에 허가 필요 없는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의무.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 절차가 있겠죠. 토지거래가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을 테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선매라든가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이의신청. 또 포상금.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니할 말로 진짜 뒤럽게 많아요. 이게.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이거.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깔끔하게 포기해버리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포기하자는 뜻은
완전히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싹 덮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수업만 듣고 거기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가서 그렇게 결정하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별도로 내가 할 건가 말 건가 이거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토지거래를 물어본다면 아니 이거 지정을 누가 하는지,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실무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지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계약했을 때 부동산 거래, 이거 토지거래가 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기간 어떻게 되는가.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쓸데없이 너무너무 이거 복잡하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시험인지라 커버를 하고 가야죠. 일단.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지정에 대한 내용서 갑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 지정인데 허가구역의 지정,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칩니다. 그럼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한다. 근데 동일한 시도 아니었어요? 동일 시도 아니면은 누가? 도지사가. 맞죠? 그리고 다만 동일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국가 등의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그럼 뭐 지정 대상 지정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넘기면 98쪽에 지정 가능 지역이 어디냐. 이게 이제 수행사 우려로 돼 있는데 그냥 그거 읽어보세요. 그냥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다음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나 그 인근 지역, 그 다음에 또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에 대해 이제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투기적인 거래가 상행하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려가 있는 지역. 공법에서 그러면 우려를 무지하게 강조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맞죠? 아주 공법 문제가 아주 치사해. 추접스럽습니다. 중개법보다 더 추접스러운 것 같아. 우린 그 정도까지는 안 내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지정 기간은 5년 이내 기간에서 지정을 하죠. 이거 재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이제 지정을 한다. 일단 5년 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고요. 그 다음 이제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지정 절차에선 도계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계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가, 집가가 상승하고 있는가, 먼저 조사 들어가죠. 그래갖고 오늘서부터 뭐 조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제서부터 사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도 핀셋 규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핀셋 규제가 뭔지 알죠? 콕 집어서. 평택도 타겟이에요. 평택도 타겟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경기도 일부 지역들, 과천, 의왕, 군포, 뭐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상무는 물론이고, 그래서 콕 집어가지고 아마도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평택도 지금 언론상에서 약간 언급이 되고 있어요. 평택도. 그럼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조사를 거친 다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재지정을 하잖아요. 재지정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재지정 시에는 괄호 속에 써 있죠. 그러면 처음에 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의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재지정 시에는 의견을 듣죠. 왜 그러냐면, 왜 들어야 되냐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해갖고 운영을 해봤거든. 그럼 시군구청에 허가증을 내주고 막 그러겠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국장이에요. 허가권자는 누구? 시군구청장이죠. 그럼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듣고 재지정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렇게 돼 있고. 그럼 만약에 시도의사가 지정한다면 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럼 국장이 지정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그럼 이거 지정한 다음에 지체 없이 공고하게 돼 있죠? 지체 없이 공고한다. 그럼 이때 공고할 때 뭘 공고해야 되냐? 이거 암기사항 아니에요? 지금 공고할 때 뭘 공고하라고 하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 지정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당연히 지정기간 공고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토지, 어떤 토지를 지정했는지, 토지의 소재지,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 이거 공고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지형도를 또 공고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또 이거 글씨 못 읽는 사람 있잖아. 보기 쉽게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로다가 표시해가지고 해주라는 얘기죠, 이거. 요지역으로 지정했거든요. 하고 색깔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용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용도가. 이게. 우리나라 지금 아직도 못 읽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되죠? 10%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금 있대요. 아직도. 있답니다. 이게. 아직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 이해 가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글을 못 읽는다면 이해를 못 해. 어떻게 글을 못 읽나고, 이게. 어쨌든 그래서, 지형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에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있죠? 이걸 공부해 주는. 그러니까, 이 지정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대상 토지는 소재지가 어떻게 되는지, 용도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이제 지형도는 어떻게 되는지, 25,000분의 50,000분의 1, 이건 이제 공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 있죠? 허가 필요 없는 면적, 이걸 공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도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요. 또 이거 지첩시 통지도 해줘야 되죠? 예, 통지도 해줍니다. 그럼 국장이 지정을 했다면은 시도의사와 시군구청장이 통지해 준 거예요. 국장이 지정했다면. 그럼 시도의사가 지정했다면 국장이 통지해 줘야 되죠. 그 다음 시군구청장이 통지해 줘야 되죠. 그럼 어느 경우든 시군구청장한테는 통지 안 해요? 왜 어느 경우든 시군구청장이 통지해 주느냐? 그렇죠. 야가 허가권자니까. 맞죠? 그럼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다시 지첩시 통지해 줘야 돼요. 누구한테? 등기소장에게. 등기소장에게 이거 왜 통지한다고요? 허가구역 내 이전 등기할 때 허가증 첨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소장에게 지첩도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소장 통지는 우리 국장이나 시도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지첩 통지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시군구청장께서는 이거 통지를 등기소장에 지첩시 해줘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죠. 이거는 날짜가 있죠. 며칠 이상? 7일 이상이요. 그러니까 7일 이상 공고를 해줍니다. 시군구청장 7일 이상 공고해주고 이거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도 하게 해줘야 되죠. 열람은 며칠? 15일간. 15일간은 열람해줘야 된다. 15일간은. 7일, 15일 기억해야 되죠, 그럼. 그래서 7일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을 하게 해준다.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효력이 발생한 것은 시도지사나 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 5일. 이 공고예요, 그러니까. 이 공고 후 5일 후에 발생합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기억해야 되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재지정, 축소 해제를 하잖아요. 재지정하거나 축소 해제했을 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해제 및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해제 축소할 때는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러면 해제나 축소할 때도 도계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맞습니까? 해제나 축소할 때 도계의 심의를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재지정할 때는 이때는 시군구청장 의견을 드러난 건 말씀드렸고요. 이거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서 해제 축소에서 우리 공법에서 좀 치사하다고 그랬는데 공법 그 기출에서도 그렇게 냈더만 시군구청장이나 관계 시도지사가 만약에 이거 해제를 요청했어요. 축소를 요청했습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해야 한다예요. 해제 축소 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야, 그 축소해야 한다가 진하게 써 있죠? 네.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제 축소해야 한다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